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나면 계속 시청하게 된다는 고품격 코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청와대 비서진 집단 사의 표명 막전 막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5명의 수석 비서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이 중에서 3명은 잔류한 상태고 3명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사전에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비서실장 교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각으로 치면 이제 총리부터 이제 내각이 이제 총사퇴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를 비서실장이 갑자기 오늘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발적이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제 전국 돌파용으로 사실 많이 쓰는 게 내각하고 이제 내각 교체하는 거랑 청와대 이제 인사잖아요. 그렇죠. 역대 정부를 보면 통상 한 4명에서 5명 정도 비서실장을 바꿨더라고요. 5년 중에.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 2명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총선을 잘 치렀기 때문에 모르겠죠. 총선이 그렇죠. 잘 안 됐으면 이제 바꿨겠죠. 중간에 있는 선거를 다 이겼으니까요. 네. 타이밍상 이제 바꿀 때도 됐는데 결국은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한 수단이죠. 인사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비서실장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꾸면 이제 청와대 이제 전체가 이제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묻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하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부 바꾸든가 그런 선택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니까. 그럼 지금 전국이 안 좋으니까 전국을 돌파하는 목적으로 이제 파는 거라고 봐야죠. 자, 강프로 보시기에 그 청주와 반포 지입을 팔았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은 잔류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장프로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이 청와대 참모진 집단 사표는 어쨌든 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이 어쨌든 이 집단 사표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카드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은 친문 중에 친문 아니겠어요? 핵심이죠, 핵심. 복심 중에 복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질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쇼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직 쇼를 한 거예요. 이 충격요법, 이 지지율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 타겟은 거의 항명이나 마찬가지인 이 민정수석을 경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 이름으로 경질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치지를 못하는군요. 그렇죠. 못하면서 이런 쇼를 통해서 어쨌든 그 비서실장은 남겨두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남겨두고 이 김정은만 주 타겟으로 삼아서 경질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내치지는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식의 쇼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시는 착한 분인가요? 아니면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는 약간 좀 유능한 정치인이 되신 건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잖아요. TV에서도 요즘에 코로나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안 좋은 이미지의 의미의 어떤 방송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손에 피를 안 묻힌다.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근데 권력자나 지도자는 또 이게 필요한데. 그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거를 좀 관리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역시 참모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별칭 중에 대표적인 별칭 중에 하나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결정장애잖아요. 결정장애. 아 예. 결정을 잘 못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기존의 노무현 정부 때도 뭐 민정수석 할 때부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려진 소문이 이제 뭘 결정을 잘 안 내려준다라는 걸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쪽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낮춰보는 시각들이 많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능력이나 이제 업무 능력, 자기네들이 이제 접해봤기 때문에 민정수석 때 접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걸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네네. 결단력 있게 뭘 하려고 하는 걸 별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거죠? 아니, 뭐, 모른다기보다 이제 그거 평생 그런 거 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네.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평생 살아온 예, 스타일을 예.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그 발표할 때도 네네. 방침은 청와대에서 내놨잖아요. 아 그랬죠. 내놓고 간을 봤어요. 여론의 간을. 아 어떻게 그렇지. 될지를 보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판 그것도 여론이 어떻게 했어요? 강하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철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철회. 철회를 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통령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밑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방어하는 임기 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네. 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힘이 강할 때야 그런 것이 다 덮어지겠지만 지금처럼 뭐 거의 레임덕에 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아 대통령이 이렇게 얄팍하게 정치를 했었나라고 하는 실망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아니고 네. 386 정부라고 했었거든요. 386 정부.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386 정부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네. 결국 끌고 가는 건 38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뭐 이번에도 뭐 비서실장 뭐 양정철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간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상 386 소위에서 좌파 386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지도 체제라고 봐야 돼요. 집단 지도 체제 어디서 네, 많이 네. 듣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이 이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뭔가 그 좀 정책에서 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튜닝도 하고 네네, 선회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통령이 그걸 맞습니다. 못 해요. 근데 대통령의 지금 워딩들을 보면 사실은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은 지금 강경 일본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아, 예, 예, 예. 왜냐면 이번에 이제 10만 호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도 이제 기재부 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사실은 네. 원래 그 이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저 민주당이라는 쪽은 그렇죠. 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대통령의 입장이 386하고 약간 좀 이렇게 엇나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386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니까. 네. 386이 흔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낙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정장애가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죠. 수장부터. 네, 네, 네. 대통령이 그런 위험성이 높다고. 예.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 386에 대한 위험성, 네. 그러니까 386에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강경 일본도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이제 그 침묵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태도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똑같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약간 겉돈다, 이렇게 이슈에서 좀 대통령 혼자 겉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네. 있죠. 아무래도 네, 네. 탤런트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PD가 따로 있고. 이를테면 이제 얼굴 마담 같은. 네, 그렇죠. 이제 느낌인데요. 그런 네.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인사 결정도 사실상 본인이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렇군요. 결정을 못하는 대통령. 야, 이런 분한테 지금 대한민국을 좀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제 전 민정수석입니다.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 것 같아요. 집 두 채를 안 팔아서 사실상 쫓겨난 격인데 그 교체하기도 전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 저희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 자리에도 불참을 했고 청와대 고위직들만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도 탈퇴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민정수석 한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경질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피웠다는 얘기예요? 경질에 대해서 네. 관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대통령 예.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아니 김조원 개인 입장을 한번 김조원 난 이 사람이 직을 때려치우고 자유의 몸이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게? 그 합리적인 이유는 부동산
이 직을 때로 채워야만 집을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직을 계속 유지하면 강남이든 잠실인가요? 강남이든 네. 잠실에 그 중과세를 내야 되거든요. 잠실하고 도곡동 네. 알짜배기 아파트죠. 중과세 그거를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 뭐 얼추 10억이 나온다고 10억 하죠. 정도 네, 네. 나오는데 그 일단 10억 손해 안 봤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20억은 집 팔아봐야 뭐 10에서 12억 정도, 뭐 2억 더 보태가지고 네, 네. 이익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차라리 팔지 않고 자식에게 네. 정액하면 네. 정액세가 한 13.2%인가 뭐 정도 된대요. 13.2%.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세상에 강남이나 잠실 같은 데는 네. 패밀리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패밀리 유산을 지키는데 한몫한 거예요. 아. 자식들한테도 욕 안 먹고 네네. 이걸 지켜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막역한 사이예요. 지난 그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그 밑에 공직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기 전에 당의 대표로 있을 때 당시에 당무감사원장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는 경남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야, 이 집 두 채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서나요? 경력 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완전 공무원이죠. 행정고시 네, 출신이시니까. 네, 그럼 뭐 그렇게까지 뭐 네, 그냥 저는 그냥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봐요. 아, 예. 그렇게. 아니, 그런데도 이제 정권 초에 또 뭐 약간 보온성 인사라고 해갖고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인가요? 카이라고 하는 곳에 네. 사장으로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도 경험해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저분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아, 네. 다 그래요. 아예 공무원 고위직하시고 고시 패스하시고 고위직하신 분들은 네네. 아니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갖다 데려온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이념과 그런 동지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도 뭐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뭐 한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조원 수석보다는 김조원 수석의 가족 안주인 되시는 분께서 절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기 패밀리 유산, 철수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패밀리 유산을 지키는데 한몫했다니까요. 아 이거 사모님이 그러면 뭐 당연히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철수해야죠. 안 철수하면 안 되는 거죠? 철수해야 되는 거죠? 쫓겨나요. 예. 쫓겨납니다. 전화에 쫓겨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 이제 제가 이번 그 청와대 이 사이 뭐 파문이랄까 이걸 보면서 여기에 이제 구성원 중에 감사원 분들이 유달리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를 계속 바통을 넘겨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봤어요.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감사원 출신이셨고,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지금 민정수석 새로 오신 후임인데 이분도 현 문재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 다음에 오신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현재 지금 계신데 이분도 감사원 출신이에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현 정권 공직기강비서관을 하다가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나가신 분이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검찰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중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예, 그건 뭐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죠. 뭐. 예, 예. 통상 이제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의 그 민정이라고 하는 게, 네. 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 소위 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무원을 때려잡거나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예, 예. 민정수석.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뭐 검찰을 쓰든가 이제 감사원을 그렇죠, 쓰든가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 민정이라는 단어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국민들의 삶의 실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 민정이. 아, 예, 예. 저 민정이 그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가 잘못된 거죠. 사실 지금 예. 청와대가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갖다가 뭘 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 예. 뭐 제압하고 때려잡겠다는 근데 그거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게 민정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네. 소위 해서 이제 검찰 권력기관들을 이렇게 좀
쥐어짜는, 그렇죠. 예, 쥐어트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핸들링하는 네. 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정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국사를 돌본다고 하는 게 좀 국민들의 삶 쪽으로 많이 기울어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이 이제 파워가 세잖아요. 청와대 내에서도. 지금 엄청 세죠. 아니 조국 거의 민정수석 실질적으로는 뭐 보십시오. 넘버 네. 2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저런 부분이 많이 경도되거든요. 저런 식의 것에 저런 식의 이제 뭐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제 사건이라든가 어떤 뭐 예. 저 정략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저런 데 많이 이제 골몰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도 물론 뭐 내각수석실 조사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각제에서도 저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예. 되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저게.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저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미국에는 민정수석 개념은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 참모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정치를 하는 기구에서 이제 권력 기관을 핸들링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권 분립제에서는 그 제도 속에서 핸들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상권 분립 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독특한 네. 기준 구조를 그래서 저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꼭대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제도는 조금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군요. 대통령제를 운영하려면. 자, 강프로님, 이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이제 청와대에 합류하게 됐어요. 이분이 사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하고는 뭐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최재성의 역할론이랄까, 이분이 좀 약간 좀 강한 분이죠. 네, 강한 분이죠. 이게 좀 야당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최재성 이번에 정무수석이죠. 예,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으로 임명할 텐데 이 사람은 곧 있으면 비서실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정무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으로 간다. 과거의 정권들도 위기 상황일 때는 항상 자기 친정 체제로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가는데 네.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자기 측근들로 청와대를 다 소위 말하는 친정 잡고 체제로 있죠. 완전히 지금 전환하는 그렇죠. 지금 상황을 만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벌써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반증이에요. 제가 봤을 때. 레임덕이군요.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장프로님, 뭐 지금 강프로 얘기로 하자면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들어올 자리가 없겠네요. 그거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386들이 네. 들어와서 이제 정비를 할 거라고 하는 이제 가설에서 출발하는 예. 건데 지금 예, 386 소위 얘기해서 이제는 다음 대권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글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레임덕의 시그널인 거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 대통령이 아니라 네네. 다음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력이 재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권 자체가. 예.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런 식의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폭넓게 못 쓰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이미 이제 협소에 이제 인사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낙연 쪽으로도 있고 네. 이재명 쪽으로도 있고 벌써 이제 라인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 뭐 반년 지나면 이제 끝이니까 사실 그 그렇죠, 라인이 그렇죠. 정리되는 네, 게 네. 굉장히 협소해졌다 인사가 결국. 그래서 매 거기서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왜 김현미 비서실장 뭐 이런 황당한 얘기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사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제갈길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먼저고 두루두루 뭐 탕평이고 뭐 여야 화합 뭐 협력 그러면 여기저기서 사람들 뭐 심지어 야당일지라도 그런 인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좌파의 용어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 내 사람이 먼저다겠죠. 내 사람이 먼저다. 네. 그렇군요. 뭐 자꾸 이렇게 뭐가 아마 빠지는 양정철 밖에서 내년에 재보선 그림 그리는 데도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양정철 이분이 화가였나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는군요. 네. 소문났어요. 그림 잘 그리는. 색조는 말고 밑그림을 잘 그린다. 밑그림. 스케치를 예. 잘하는. 근데 어쨌든 양정철 이 사람도 맨날 남 그림만 그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림 그리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임기 말이고 네. 레임덕도 오는 것 같고 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일 때 자기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네. 그 신화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잘 안 돼요. 과거 우리 정권들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하고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감하게 기용해서 맞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게 맞는 그 인사일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레임덕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권의 실세를 하는 분들이 자칫 자신이 뭘 하겠다라고 나서면 필시 검증 과정에서 사달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 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의 실세인 사람들도 자리를 피해요. 그렇죠. 피하죠. 네, 네. 네.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끝물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빨리 다음 스텝으로 가지 같이 이렇게 동기어진 할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친해도 그런 생각을 잘 안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맘때쯤 되면 순장조다 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양정철이나 뭐 전해철 이런 사람들은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되게 이제 뭐 60대 후반이라든가 이러면 이제 뭐 그냥 나도 이제 같이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직 마무리하기. 네, 아직 마무리하기에는 본인들이 갈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 눈치 보고 아마 자기 살 길을 아마 찾을 겁니다.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다시 살 길을 찾아 나가겠군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눈길을 끄는 분이 한 분 또 있었어요. 인사비서관이죠. 김혜숙 인사비서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옆을 제 느낌에는 가장 오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집단 사이에 포함이 됐는데 인사수석 비서관은 잔류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그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법률 사무소를 운영했었는데 여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법제처장에 임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인사와 관련된 가장 그 최측근 참모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난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요 인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 말로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인사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나쁘진 않아요. 되게 왜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다들 공무원 출신들 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정치권에 있는 데서 안 써가지고 그게 이제 불만이었지. 사실 뭐 공무원 출신들 와가지고 뭐 특별한 그건 없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받아서 좀 시달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해코지를 받거나 이제 그런 일은 요 이제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약간 숨은 그 실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구나. 우리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야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돌려서 그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계속 중용된다는 거는 이게 벌써 권력의 사유화가 되고 있다. 이게 확실한 이 사람이 증거예요. 그렇군요.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인권 변호사를 하겠노라 해갖고 찾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 전화해갖고 같이 함께하고 싶다 해서 그 당시에 벌써 오래된 인연이 있죠.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요즘 부산시장 후보로도 오르내리더라고 이 사람이. 김혜숙 인사수석이요? 그래요? 뭐 부산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죠. 이 부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전 시장이 왜 성범죄하고 연관됐다고 지금 오거돈 시장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사람을 스스로 물러났죠. 여성을 차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그 민주당 분들이 그런 논조라면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여성 후보를 내면 낼수록 오거돈 전임 시장이 어떠한 일로 물러나게 됐는지를 다시 상기게 시키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게 도식적인 아메바 정치예요. 그렇군. 아메바 정치. 또 나왔습니다. 우리 저 강프로님 뭔가 동물과 뭐 이 식물 비유에 거의 뭐 달인입니다. 달인. 아메바는 동식물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번 할까요? 그 이낙연 그 국회의원은 뭐에 비유했었죠? 저기 뭐야? 기름장어. 기름장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영리한 늙은 너구리. 늙은 너구리. 영리한 너구리.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이번 그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의 파동으로 인해서 문재인 청와대의 레임덕은
확실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 하락세에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2, 3주 동안에 네네. 계속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리얼 정점을 찍었을 때가 네. 그 지난 4월 총선 직후였어요. 네. 그때는 뭐 71%까지 국정 갤럽 수행평가 조사로 보면 네, 71%까지 갔다가 예, 지금 예. 이제 44%를 내려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 이제 2달, 5월, 6월, 7월 한 석 달 만에 이제 예.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 이제 당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제 뭐 그 리얼미터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간격이 좁혀져가지고 완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10% 정도 돼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5%, 10%? 이쪽에 네. 5%. 한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한 5%를 올라온 것 같아요. 5%를 네. 뭐 이제 윤희숙 의원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보니까 영남권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는데 네. 영남권 쪽에서 변화가 네, 컸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를 봐도 네네. 대구 경북 지지가 좀 민주당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뭐 갤럽 조사를 봐도 역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PK 특히 PK가 지금 영남권에서 PK가 많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요. 아,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된 셈이네요. 네,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영남권에서 차지하고 있던 포션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7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28.4%예요. 아, 엄청 떨어졌네요. 보통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45% 가까이 먹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전에 이제 예. 이게 8월 첫 주고 그 전 주는 32.6%였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32.3%인데 8월 이번 달에 이제 0.5% 붙은 조사에는 16.9%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은 이제 41에서 45 정도인데 네네. PK 같은 경우는 36에서 43으로 해서 많이 변동이 된 거죠. 부산과 경남 지역.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통적 지지층들이 조금 좀 복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움직임들이 이제 좀 뭐가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인다? 한 그 정도면 그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뒤바뀌었느니 뭐 이런 건 아직 수도권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좀 떨어져 좀 하락세를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대신 이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지지를 많이 얻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영남권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좀 더 옛날 좀 더 회복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그 뚜렷한 후보만 좀 나와준다면 요 추세는 조금 더 길게 강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네네. 이 후보들 이거잖아요. 후보들 후보들 집합 지지율인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네네. 여전히 42대 13이에요. 야. 합이. 네. 42대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의 그렇죠. 합이 네. 42고 진보 진영의 합이 이제 42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 23, 이재명 18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42고 네. 우리 보수 진영 보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이렇게 둘, 다섯 명 다 합쳐봐야 13 13. 정도. 이제 한 사람 목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은 이제 7, 안철수 7. 3,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네. 거기서 10을 합쳐도 2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다 네. 끌고 와도.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열세의 국면이, 그러니까 저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이 뭐 따라 붙니 많이 이거보다 그건 평상시에는 그렇게 총선 때는 그렇게 네네.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정당하고는 또 다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 흐름을 어떻게든지 좀 바꿔야 된다. 예, 그게 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정당 지지율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각 당의 차기 대선 주자의 선호도 조사를 합을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42%까지 나오게 되고 미래통합당은 13%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니까요. 네. 통합당이 지지율 상승했다고 고무되는 순간 죽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효과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그 어느 정도 지지율이 상승한 그렇죠. 요인도 있거든요. 버텨주는 거죠. 그럼요. 네네.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막말 요즘 안 하는 것 빼고 네네. 뭐 실제로 바뀐 게 뭐 별로 없거든요. 국민들. 당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당사 말을 네. 그리고 우리 윤희숙 네. 의원의 5분 윤희숙 발언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됐다고 저는 예. 생각하는데 예. 지금 우리 당이 남이 잘못해서 음. 이기는 전략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 게 뭐냐면 지금 여전히 네. 그 지지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30대, 40대에서 예. 3, 40대에서 격차가 커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제 0.5% 붙어 있는데 정당 지지를 보면 30대는 여전히 40대 29예요. 40대 29.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 같은 경우도 41대 30, 50대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 33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정치 30대, 40대, 50대 50대까지 네. 정치 주도 세력에서 최소한 50대까지는 역전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대까지는 역전시켜 놔야 그 다음에 이제 30, 40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여전히 지금 30대 왜냐면 20대는 똑같아요. 30대 30. 아, 그렇군요. 예, 근데 3, 40대에서는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공고한 지지층이긴 그게 하지만 매번 미래통합당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그 계층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3, 40대가 특히 적극적 투표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 네. 한 몇 번의 선거에서 저희 3, 40대가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50대에도 지금 한 7% 이상 차이가 나기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기분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동력상 영남권에서 이제 회복의 이제 기운을 찾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안정적으로 올려놓으려면 정책적으로 뭔가 강력한 비전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맞습니다. 정책 비전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호감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국 쟤들이 국정을 담당해야 되라는 그런 거를 갖다 심어줘야 돼요. 뭐 신뢰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잃었던 사실 능력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네, 탄핵으로 네. 인해서 능력마저도 잃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우파가 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걸 빨리 회복해줘야 돼요. 역시 능력은 쟤네야. 역시 네. 쟤네가 일을 해야 돼. 일은 쟤네야. 이거를 갖다 다시 심어줘야 돼. 그러려면 계속 끊임없이 그런 그 소위 메시지 전달력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강프로님,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뭐 어떻게 그래요? 보십니까? 서울시장 출마. 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부터 또 실제로 출마를 하면 민주당과 한번 해볼 만한지. 그 보통 우리 이런 지지율 변화가 네. 우리가 어쨌든 아까 우리 장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절망에서 희망을 지금 그렇죠. 국민들 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네. 희망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거는 내년 내후년 선거에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심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관심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게 되는 네, 네. 요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은 큰 효과를 낸 거는 사실이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또 우리가 이 서울시장 선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이런 매우 것들을 중요하죠. 순간 그런 반짝 인기로 판단하는 거는 또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 우리 사실은 그 장경상 프로는 이제 처형이 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인연도 있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모처럼 호기를 맞았고 그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조금이라도 좀 충족시켜줄 만한 인물이 하나,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낡은 정당, 예컨대 미래통합당이 좀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새로운 인물을 좀 도출시킨다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 본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네. 저도 늘 그 만날 때마다 초선 의원들 김웅 의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날 네네. 때마다 각자 역량을 발휘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렇죠. 예, 어설프게 무슨 누구 이름으로 정치하지 말고 본인 이름 세 글자로
대중들한테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으로서는 예. 아무도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대선 후보도 되고 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라. 이제 저는 늘 그렇게 만날 때마다 주문을 합니다. 초선일지라도. 초선은 네. 왜 의미가 없는 네, 거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네, 아까도 보셨잖아요. 13%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누구라도 10%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두 자릿수.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시대에 따라서 뭐 네, 네. 능력이 되냐 안 되냐는 대중들이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대중들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네. 그거는 뭐 처치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현 지형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랑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10%를 우리가 항상 플러스해서 봐야 돼요. 상대방을. 왜냐하면 민주당을 플러스 10을 더해서 봐야 된다.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언제든지 합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좌파하고 우파하고 1대1 구도로 보면 여전히 지금 5대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도 저 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이 오히려 나빠졌어요. 더 빠졌나요? 네, 갤럽 조사를 보면 7월 말보다 예. 8월 첫째 주에 서울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네. 왜냐면 이쪽에서는 미래통합당면 2%를 빠지고요. 예. 이쪽에는 사실상에 대해서 한 8% 정도 이렇게 30대 23이었잖아요. 30대 23이었고 지금 38대 21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줘봐야 돼요. 근데 이게 리얼미터도 그래요. 리얼미터도 네. 보면 지난 그 7월달 그때 조사를 보면 그때는 33대 35로 미래통합당이 앞섰었어요. 그랬습니까? 서울이. 네네. 근데 이번 조사는 35대 30으로 똑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흐름이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해놨긴 했지만 서울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렇군요. 이 여론 흐름이라는 게 어떤 칼날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굉장히 살아있는 판이에요, 사실은. 부동산은 그렇죠. 누가 완사이드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이 10%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그렇다는 수도권에서 특히 그쪽에 포션이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15% 정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해볼만하다. 그래야 서로 이제 똔똔이로 붙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컨대 정당 지지율이 35대 35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기려면 45는 가야 돼요. 45, 50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흐름을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 윤희숙 의원 같은 이 새로운 인물 한번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분도 그 한 번이지 이제 그 시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교통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단지 이제 부동산 하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본인의 그 능력에 맞춰서 계속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거죠. 계속 공부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공부는 돼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발표하고 정책들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 비전들을 많이 내보내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시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뀔 때가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비전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게 사람 경쟁인 거죠. 맞습니다. 비전을 누가 이제 딜리버리 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좀 호흡이 길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나갈 때는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벌이 길군요. 그러면 이제 끊기게 되죠. 그러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흐름을 언제든지 막 뒤바뀌거든요. 왜냐면 여당은 그런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툴들을. 그렇습니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언제든지 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야당은 그거를 이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한번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을 때는 그래서 툭툭툭툭 치고 나가야 돼요. 자, 윤희숙 의원님, 그 이슈를 호흡을 조금 빠르게 해서 툭툭툭 치고 나가서 페이스북에는 해요. 그렇습니까? 자, 모처럼 보수 진영에 정말 정책 어떤 전문가다운 그런 그리고 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신 분이라서 이 보수 진영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이 현실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까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아, 예. 왜 반대하세요? 미리 보는 2022. 네, 2022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을 뭐 관상학적으로 또 정치 상황적으로 좀 분석한 기사가 좀 있었어요. 이게 화제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기세상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막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과 갈 곳 없는 보수 진영의 어떤 여론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프로님,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점은 네. 검증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네, 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리더십을 현장에서 발현을 했다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실험을 이미 했다는 거죠.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지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으로 이제 악한수 주지사를 했죠. 자본주긴 하지만 네. 그런 걸 이제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강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자들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실전 경험.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한 거 경험과 현대 이제 회장과 뭐 이런 것들의 맞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밑바탕에 깔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이 나름대로의 이 뭐랄까 기계, 도전 정신 또 이런 것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가장 좋아하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충분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소설 같은 네, 얘기는 네. 걸 좋아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하기 편한 소재가 많은 거예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을 장황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건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요? 성남시하고 경기도 두 군데. 성남시와 경기도요? 거기 이재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제 대회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도 갔었고 가서 소개를 했었고 정책 소개를 했었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지난번에 이미 성남시장 때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준비들을 오랫동안 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미. 강프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명 요즘 뭐 명칭이 이래요. 진격의 이재명이라고 해갖고 뭐 온갖 정책들을 막 선점하려고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 장점을 찾다 보니까 국민 기본소득, 수술실 CCTV,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들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애민적이고 서민정 정책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건 어쨌든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 세력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 엄청난 반대가 있고 그리고 이거 법적 난제도 심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들은 참 말 못하는 거를 일단 이 사람은 던집니다. 질릅니다. 질러놓고 이게 잘 되면 좋고 잘 안 돼도 나는 애민적인 사람이고 서민적인 사람이고 일 추진 잘하는 사람 그 이미지는 다 남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결단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고 그 서민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종의 몸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포퓰리스트잖아요. 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점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연예인이죠. 김무선 씨가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이 추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신체 어디에 이제 자기가 아는데 그 점이 하나 있다. 그것만 찾으면 나와의 그 어떤 내가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점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무선 씨가 또 거기다 대고 없애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느 신체에 보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신체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형제 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검증은 약간 정책적 검증일 수 있고 그 사적, 개인적, 그 윤리적, 도덕적 검증에서는 여전히 뭐 무수한 논란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 선거를 여러 번 현장에서 치러본 경우로 보면 네. 상대방이 그런데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선거를 치기 훨씬 수월해요. 개인적인,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고 이미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드러났던 문제죠. 새로운 문제죠. 그 이제 반복적으로 꺼낼수록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제 이미 편이 갈라진 상황에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었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제 내키하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려다가 오히려 그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거군요. 왜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뭐 네. 저희 이제 대선 기획단 그때 회의 때 뭐 맨날 이제 뭐 정영근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김무성 의원님, 뭐 권철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맨날 뭐 제 한 방에 훅 보낸다 뭐 그런 카드가 있다 맨날 그랬거든요. 아 그때도 그러셨군요. 그때도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정국이란 건 늘 변해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같지 않아요. 그게 제일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런 흠없고 문제없는 사람, 그러니까 흠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지도자 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죠. 그 정도 같이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100% 클리어 됐다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애당초.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만약에 100%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애당초. 벌써 브레이크가 걸렸지. 그럼 한 절반만 사실이면 갈 수 있나요? 절반만 사실이라도 아니 한 7, 8% 사실이라도 가요. 아 갈 수 있군요. 왜냐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 장프로님의 말씀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벌써 학습 효과, 그러니까 학습을 우리가 한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전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탄핵당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촛불 정부란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죠. 촛불 정부라고. 촛불 정부가 이 믿었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권 촛불 정부를 탄생시켜 놨더니 지금 부동산 정책이다, 뭐 지금 수혜 문제다, 뭐 이런 문제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좀 요즘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런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국정을 경험해서 내는 그 안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학습 효과 때문에 더 인기를 지금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 그게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를 돋보이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우리 박근혜도 시대 정신이 있었고 이명박도 시대 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 정신 우리 문재인 정권도 그 말씀드린 대로 도덕 뭐 이런 거 다 탈피할 권위적인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뭐 해서 소통의 대통령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까 말한 사적인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뉴스를 엄청 뭐 언론에서 질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법적으로는 다 해소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빨리 해결하고 이 지금 수혜 복구 빨리 하고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코로나 사태 이거 코로나 때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이재명. 그런 행동하는 정치인 아니에요 이재명은. 윤석열 그러면 검찰총장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똑같이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똑같이 그런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장모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또 이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이재명과 비슷한 거죠. 약간의 뚝심이라든가 그리고 좀 밀고 나가는 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대중성을 갖는다 그러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권력의 눈치 안 보면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편인 것 같고. 일단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행정적인 라인에서 검증이 된다면 윤석열은 이제 총장은 이제 권력기관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이제 뭐 그 자리 보존이나 자기 뭐 이제 지위를 이용한 어떤 이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력과 이제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이제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줌으로 해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견제를 받고 압박을 받는 이 스탠스가 이제 검찰발 이제 그런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강프로님, 그러면 내년 7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을 치르기엔 너무 짧아요. 한 8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전격적으로 사퇴하거나 경질되거나 해서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윤석열 총장은 벌써 네. 야당의 그 대선 대표 주자가 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스스로가 예. 뛰쳐나와서 대선을 뛰어보겠다라는 각오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네. 지금 야당은 내심 지금 그 지지율은 올라가지고 여당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예. 정당 지지율이. 네. 근데 대선 후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지지율 보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총장을 일종의 대선 레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역할로 네. 옹립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지금 방패막 역할을 해주면서 불쏘시개 역할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결정을 안 하니까. 그럼 윤석열 본인이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뛰어들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 지금 당내에 네. 아니면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옹립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 그렇죠. 지지 기반이 네, 없기 네.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와룡과 봉추 두 명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고철에서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처럼 아주 현장에서 독종처럼 이 개싸움을 해봤던 경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 스스로 고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황소 정도? 모르겠어요. 내 그분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이제 동물 비유를 워낙 또 우리 강프로님의 장기시다 보니까 윤석열은 뭐 성난 황소다 뭐 이런 뚝심의 황소 좋습니다. 뚝심의 황소. 지금 이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추모를 참아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한다. 와룡과 봉추 같은 당내의 인사들이 옹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진영의 이제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왔던 상황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난번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쪽에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서 후보들이 별로 없다. 네. 지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내년 7월이 됐는데 뭐 재보궐선거를 잘 치르고 나서도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있는 주자분들이 뭐 갑자기 뜨는 경우는 없거든요. 마땅히 부상하는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카드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고 게다가 윤석열 총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권력에 최소한 확실하게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이제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러면 뭐 탄핵은 모르겠으나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제 바로 조사를 받아야 될 사건이거든요. 거기 뭐 공소장에 15번이나 등장을 하시니까 조사할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지만 국회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퇴임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끌고 간다 그러면 내년에 윤석열 총장이 비록 7월 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위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파에서 두 자리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나오는 순간 윤석열 총장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 모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여론조사 추세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는 윤석열이 조금 좀 처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양반이 매번 이제 뭐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좀 띄워주고 있긴 한데 이제 아직
그게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더 열심히 띄워주셔야겠네요. 뭐 네. 더 띄워줘야 되는데 뭐 그 네. 양반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 예. 근데 윤석열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지시를 해야 예, 되는데 사건을 이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수사 지금 지휘를 해야죠, 직접. 네. 직접 지휘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보면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당분간 이제 한 저 정도 스탠스, 한 10%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한 네. 상태에서. 자, 그러면 두 분께 다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권력 의지가 이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그 누가 권력 의지가 더 강하게 분출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페이스메이커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옛날 손기정 선수도 네. 선발, 마라톤. 네. 선발 선수가 아니었어요. 아, 그랬군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네. 1등 가다가 보니까 그냥 1등 한 거였거든요. 아, 네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뛰어나진 않겠죠. 예. 설마. 지금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 이 대권을 준비할 만큼의 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그 나발이라 그럴까요? 그걸 구성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장프로님 말씀하신 이 정권의 지금 비리들 네. 캐내면서 예. 지금은 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좀 치더라도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다 보면 사람도 붙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붙고 와룡 봉추가 붙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우리 총장을 평가할 수 있지.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권력 의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훨씬 세군요. 야,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개싸움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 개싸움에 그냥 싸움도 아니고 개싸움. 예. 이걸 버텨내면서 자기의 실적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권력 의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 장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강프로님 그리고 장프로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